처음 토마스를 만났을 때 그 아이는 제가 육아 훈련을 할 때 보았던 평균 3세 아이보다 눈에 띄게 작고 말랐어요. 옷이 너무 작고 더러워서 겁이 나고 불안해 안절부절 못하고 주위를 둘러보더군요. 사랑에 굶주린 불쌍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내 토마스 만나서 반가워요. 그를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나는 열정에 이끌려 최대한 환한 미소로 그에게 인사했어요. 토마스는 내 손을 꽉 잡았어요. 그의 작은 손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메리입니다. 37세입니다. 저는 항상 아이들을 사랑했고 유치원 교사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한 적어도 3명의 자녀를 갖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제 자신이 그 꿈을 망쳤습니다. 항상 생리통이 있었지만 생리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산부인과 방문을 피했는데 어느 날 검사를 받고 통증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자궁에 장애가 있어서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궁과 그것으로 내 아이를 가질 기회가 있으면 나도 유치원 교사가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들과 계속 일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때 나보다 3살 많은 제임즈가 내가 직업을 맡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내가 그를 만난 정규 회사에서 그는 나를 훈련시키는 임무를 맡았지만 그는 자신의 일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인 전화와 문자를 받고 틈만 나면 채팅을 했습니다. 나는 그를 짜증나게 하곤 했지만 그런 일상적인 채팅 중 하나에서 나는 제임스가 그의 아내와 막 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갑자기 어린 아들 토마스를 버리고 떠난 것 같았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자신의 아이를 그렇게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무시했던 대화가 갑자기 중요해졌습니다. 제임스는 내가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돌이켜보면 내가 미래의 아내일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와 낮에는 누가 토마스를 돌봐주는지 지금은 엄마가 내 아이를 돌보러 자기 집에서 오는 걸 돕고 계시다고 제임스가 계속 나한테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내 아이를 위해 아내를 찾으십시오. 제임스의 엄마는 미니애폴리스에서 긴급히 도움을 주기 위해 급히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임스는 미니애폴리스 농가의 둘째 아들이었고 농장은 원래 계획대로 이미 첫째 아들에게 물려졌습니다. 제임즈의 엄마가 어린 타머스를 농장으로 다시 데려가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첫째 아들의 아내는 내가 돌볼 아이들이 있으니 둘째 아들의 아이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엄마는 제임스의 아파트에서 토마스를 돌보고 있었는데 심지어 제임스의 시댁 식구들도 아이를 데려가기를 거부했고 누구도 그에게 그의 아내가 어디 있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제임스의 아내에 대해 이상한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내가 할 수 없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가 그를 원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갖지 못하고 그냥 버렸다. 나는 그 사람을 돌볼 것이다.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는 것은 어떨까? 나는 사실 보육사가 되기 위해 대학에 갈 예정이었다. 나는 정말로 당신이 확신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결혼했는데 정확히는 제임스를 사랑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정말 사랑스러웠지만 그도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패트리샤 제임스 엄마가 지금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곧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토마스는 친엄마처럼 좋고 싫은 게 많아요. 전혀 귀엽지 않고 제임스와도 닮지 않았고 심지어 아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패트리샤 토마스는 당신 말만 들어도 괜찮아요. 그는 어리고 그렇지 않을 거예요. 기억나지 않아. 이제 집에 갈 거야. 나중에 보자. 패트리샤는 서둘러 떠났지만 욕설을 하기 전에는 안 됐어. 아이 앞에서 토마스의 엄마 토마스는 3살이야. 어른들이 하는 말을 이해해. 난 그게 싫어. 토마스 할머니가 내가 널 보호할 거라고 속삭여서 이제부터 이 아이를 내 아이처럼 대해주겠다. 결혼하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제임스의 전처가 떠난 부모의 소진이 왜 전부가 아니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패트리샤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현실은 문제는 제임스의 정서적 학대가 그날 저녁 식사를 한 후에도 빨래가 개어지지 않았는데도 유난히 정신이 없었습니다. 토마스의 학교 계획서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내일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제임스에게 짜증이 났습니다. 제임스에게 그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설거지는 싱크대에 가져오세요. 왜 제임스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나요? 무슨 뜻인가요? 제가 여기서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더듬더듬 말을 더듬었습니다.
잠깐만요. 좀 그만둬 메리. 나한테 집안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 일이 적어서 내가 쉴 수 있게 도와준다면 사무실에서 내 일을 도와줄 수는 없잖아. 그건 불공평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자신이 옳다고 자신 있게 주장하는 모습에 나는 깜짝 놀랐고 한편으로는 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틀렸다는 생각도 들었다. 조용히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토마스가 두 사람의 접시를 조용히 모아두었다. 엄마, 여기요. 고마워요. 토마스 접시가 약간 흔들렸지만 그가 도와주고 싶어 해서 기뻤지만 그런 작은 아이에게 긴장감을 느끼게 한 것에 대해 죄책감도 느꼈어요. 제임스는 내 두 사람 모두에게 무관심한 것 같았어요. 감정과 토마스의 노력 당신은 집안의 일을 처리합니다. 나는 밖에서 일합니다. 당신은 전문 가정부 같으니 일을 제대로 하십시오. 제임스의 전 애인은 아마도 감정적 학대를 참을 수 없었을 것이고 제임스는 정말로 토마스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가 말한 전부입니다. 전혀 펄리셔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임스는 타머스가 그의 어머니와 비슷하지만 타머스가 그의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특정 특징은 제임스에게 무감각합니다. 제임스는 타머스에게 무관심합니다. 심지어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그를 시설에 넣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지세요. 적어도 그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우리가 그 사람을 돌봐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금전적으로는 괜찮게 기여할 거예요. 하지만 토마스가 여기 없었다면 난 결혼도 안 했을 거예요. 제임스가 항상 그랬다고 했던 집안일은 당신이 처리했는지 확인하세요. 더 이상 아이를 원하지 않았고 토마스에게 관심도 없었으며 그는 나를 초과 수화물처럼 대했고 가사와 육아에만 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정말 끔찍한 남자였습니다. 토마스를 이전의 삶보다 더 비참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불공평해요. 나는 내 아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임스 그리고 나는 사랑을 위해 결혼하지 않았고 그는 이것을 이용하여 나를 속이려고 자주 늦게 나갔습니다. 일 때문에 임시 휴가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마스를 새로운 삶에 적응시키기 위해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불쌍한 토마스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애정의 굶주린 토마스는 나를 정말로 받아주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랑스럽습니다. 제임스는 토마스의 학교 행사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토마스는 아버지를 포기하고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제임스와 나는 단지 삶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종종 우리를 미혼모와 그녀의 아들을 보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토마스와 나는 금세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15년 동안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탑초이스 대학에 합격한 토마스는 봄이 오면 고등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자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복을 입은 그의 모습을 보며 안타깝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온라인으로 시청하셔야 했습니다. 시대의 징조였지만 아침에 토마스를 보내고 나서 외로웠어요. 부엌에 노트북을 설치하고 일 시작 시간까지 하루 준비를 했어요. 나는 앨범과 어버이날 선물을 뒤져 아주 오래전과 아주 최근에 느꼈던 행복한 추억을 회상한다. 제임스는 희죽 웃으며 그동안 하우스미드를 틀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넌 이제 쓸모가 없어. 이혼하자. 넌 정말 바보야. 남의 애를 위해 모든 걸 다 하는 거 알잖아. 내 인생이 편해졌어. 그 사람이 날 비웃었어. 눈물을 참았어. 정말 바보 같은 남자야.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날 졸업식 웃기 전에 해결하자. 웃으면서 난 당연히 이혼하자고 대답했어. 내가 왜 15년 동안 널 참아왔는지 알겠지? 내 대답에 제임스는 내가 평범한 가정집인 걸 참았던 이유를 완전 멍하니 보인 것 같아. 토마스를 사랑으로 지켜주기로 했어. 애정을 갈망하는 아이는 인간의 예의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이에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좀 보여주고 있지 마세요. 토마스는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제임스는 토마스가 이미 합법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 입양했어요. 입양이 무효화되지 않는 한 이혼 후에도 우리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재산 분할을 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고 토마스 등록금의 대부분을 제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재무 기록을 꼼꼼하게 기록함으로 저축한 돈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돈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임스가 토마스를 위해 저축하라고 준 남은 생활비를 사용했습니다.
토마스에게 약간의 금액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설거지를 도와서 얻은 돈이거나 이번 달 용돈입니다. 집안에 꼼꼼하게 적어 두겠습니다. 원장 토마스 이름으로 저축한 돈은 토마스의 별도 재산으로 간주되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산 분할 테이블 그게 제가 토마스의 재정적 미래를 보장해 온 방법입니다. 그의 교육보험도 곧 만기가 됩니다. 보험료가 우리 둘 다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분할할 재산의 일부이지만 제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해서 조금씩 액수를 꽤 높게 설정했는데 제임스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돈을 늘려왔어요. 게다가 토마스는 18살이고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토마스가 제임스로부터 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부모의 권위에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혼 다이빙을 하면 토마스를 입양했지만 예전처럼 그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혼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토마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날 때까지 제임스는 몇 년 동안 이혼을 제안해왔습니다. 이제 토마스는 나이가 많고 특히 20대 초반 여성과의 새로운 관계로 인해 관심이 덜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내 유용성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클럽에서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녀는 나와 결혼하고 싶어 해요. 내가 애원했다고 하더군요. 토마스가 졸업할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니 제임스가 졸업식 날 이혼을 암시했을 때 당신이 클럽에서 핑핑을 찍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낸시가 그런 걸까요? 만약 그녀가 지금쯤 법원에 특별 배송을 받았다면 그 특별 배송은 그의 여주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에서 보상을 받기 위한 나의 청구가 포함된 법원의 법적 문서입니다. 그녀의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당신의 거의 모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제임스는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생일이라 형사까지 고용했으니까 은밀하게 그 사람 휴대전화에 암호를 해독하는 건 쉬웠어요. 그래서 증거 수집도 아주 쉬웠는데 사랑하지 않는데도 이혼 보상을 신청한다는 소리군요. 이건 상호 이혼이었어. 애인과 결혼하려는 건 너야?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말하고 싶네. 이혼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게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잘못한 게 뻔하지 않나? 제임스가 나를 집에서 만든 사람처럼 대하고 사랑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여전히 법적으로 부부는 이혼 소송에서 그의 여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임스는 실제로 당신이 도덕적으로 나쁜 남자를 상대할 때 서류를 직접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힌다면 당신이 법원이나 변호사 같은 중립적인 제3자를 개입시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이기적인 말을 할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가 이혼을 제기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지만 나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내일부터 새 아파트로 이사해요. 우리 변호사들한테 얘기하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졸업식을 보러 가는 거니까 감히 방해하지 마라. 제임스는 내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는다. 내 요점을 강조했다. 그 사람은 정말 내가 아무데 가도 없이 그 사람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한 걸까?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정말 바보야? 나중에 졸업식 후에 나를 과소평가해서 후회할 거야? 토마스는 꽃가게에 들러 꽃다발을 나에게 건네준다. 집에 가는 길 지금까지 고마워요. 엄마 좋은 시간이 더 기대돼요. 토마스가 수줍은 미소로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오랫동안 잡지 못했던 토마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결혼기념일 여행 가자. 너 항상 수고했고 우리 첫 결혼기념일에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야지. 연예인들이 자주 다니는 특급 호텔에 열심히 방을 예약했어. 남편은 행복했지만 그것은 1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모든 일의 촉매제였습니다. 나는 클로이가 28세였고 내 남편 로건이 26세였습니다. 우리는 데이트 없이 결혼했습니다. 제로데이 결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데이트 앱에서 만났어요. 술을 몇 잔 마시고 즉흥적으로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트 앱에 반대했습니다. 28세 여성 모임의 90%는 아름다움과 로맨스에 관한 것입니다. 여자 친구와의 28번의 대화는 대부분 아름다움과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SNS로 행복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지겨워지자 친구 중 한 명이 데이트 앱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적이었지만 흥미가 생겼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고 술도 잘 어울린다는 말을 들을수록 흥미가 생겨서 다음날 약간 취한 상태에서 앱에 가입했는데 마침내 숙취가 사라졌습니다. 이 앱을 시작한 이후 받은 편지함이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조금이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기심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는 대개 흐릿해졌습니다. 내 관심을 끌었던 유일한 사람은 로건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왔다 갔다 한 후에 우리는 처음으로 매일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옛 친구를 따라잡듯이 로건이 결혼할 생각으로 데이트하자고 했어요. 이렇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당연히 의구심이 들었지만 결혼을 고려하고 있어서 그렇게 했죠. 우리 빨리 뒤돌아보며 가족회의를 주선했다. 부모님이 충격을 받은 순간 확실히 붙잡혔지만 평소엔 로맨틱하지 않았던 딸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부모님은 기뻐했다가 돌이켜보면 로건네 집에서 가족회의가 왔다. 돌이켜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야 했는데 엄마가 집에 가져와서 내 미래의 아내 로건은 분명히 신이 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는 약간 당황했지만 로건의 엄마 그레이스와 그의 여동생 릴리는 내가 그들에게 인사했을 때 같은 수준의 열정으로 나섰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레이스는 당신도 만나서 정말 반갑다고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일은 그만두자고요. 결국 다시 가족이 된 것 같아 정말 좋은 가족이라는 생각에 행복했어요. 긴장감은 금세 녹아서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떠날 시간이 됐다고 생각한 순간 릴리가 돈을 얼마나 벌냐고 물었어요. 올해 우리는 가족이에요. 이제 비밀은 없어요. 그렇죠. 갑작스러운 거슬리는 질문에 로건이 뛰어들어서 좀 당황했어요. 저는 방금 직장을 바꿨기 때문에 초급 연봉을 받고 있는데 그녀는 8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기 때문에 2번 벌어요. 나만큼은 주고받는 게 사실이었어. 자세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웃어넘겼지. 그레이스는 와 너 부자구나. 결혼 정말 다행이구나 하고 로건이 어깨를 두드리며 왠지 자랑스러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약간 불안했지만 로건의 아버지가 5년 전에 돌아가셨을 당시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릴리의 파트타임 청소일로 생활하고 있었고 그레이스의 연금도 분명히 로건도 그의 적당한 급여에서 기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는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인지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결혼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콘도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살 계획이에요. 릴리가 대답했어요. 당신은 콘도를 소유하고 계시군요. 부자가 되셨을 거예요. 좋은 일이군요. 결혼하시다니 로건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나는 재빨리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에이지가 임대료와 크게 다르지 않을수록 전액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복한 발전에 대해 당신이 놀란 만큼 저도 놀랐습니다. 그레이스는 이제부터 우리가 당신을 의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만은 가족끼리 공유하자. 공유라는 단어가 좀 불안하긴 했지만 첫 만남이라 굳이 안 건드린 건 아니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다 주목받는 걸 싫어해서 결혼식도 빼먹고 일 때문에 결혼 서류만 제출하고 떠났어요. 당신이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 은행 계좌에서 $2,000가 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은행에 연락하려고 로건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금세 반항했다. 엄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어. 그냥 혼자인데 뭐가 문제야. 그것도 내 돈이야. 난 화가 나서 왜 말하지도 않고 그런 짓을 하려고 했는지 반격했다. 나랑 논의할 수도 있었어. 내 돈이잖아. 하지만 내 것도 언제 갚을 거야. 로건은 누가 자기 가족인지 신경 쓰지 말라고 반박했어. 그녀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넌 돈 문제로 정말 짜증나잖아. 로건은 우리가 솔직하게 논쟁할 때 항상 건방지게 굴어지치지만 나는 로건의 엄마가 슬롯머신에서 $300를 얻었다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그녀가 도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재정적으로 그다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연금과 릴리의 아르바이트 수입이 있습니다. 외모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서 요리를 안 좋아해서 같은 옷을 입고 즉석식품을 먹는 편인데 $22,000 사건이 제 마음에 뭔가를 바꿔줬어요. 그때까지 저축한 돈은 모두 공동으로 썼는데 그때부터 더 많이 기부하기로 했어요. 여분의 돈을 따로 저축해도 로건은 시댁 사정만 아니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는 결국 일을 하고 있었고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기념일을 맞아 집에 돌아와서 깜짝 여행을 발표하려고 신났는데 릴리가 거기 있었어. 그녀는 최근 저녁을 먹고 떠나고 있어. 뒤늦게 긴 하루 일을 마치고 릴리를 찾으러 집에 오는 것에 스트레스를 느끼기 시작해서 여행을 알리는 타이밍이 나빴나 봐. 호텔 예약 소식을 너무 알리고 싶었나 봐. 로건이 여행 소식을 들었을 때 눈을 빛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더 반응한 사람이 릴리였어. 뭐야? TV에 나오는 그 호텔은 불공평해. 어떻게
고급 호텔을 예약했냐 하텔란 자신있게 말했지. 그래서 우리 둘만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는 과시하기로 해서 컴퓨터에 붙어 있었어. 예약 오픈한 날 자리가 순식간에 꽉 차서 너무 떨렸어요. 형수님이 반박하셨어요. 와 간호사고 언제든지 여행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는 말은 아니야. 엄마와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했으면 너와 내가 이번 여행에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효도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야 한다. 나는 잊었지만 내 형수는 여행을 좋아한다고 주장하지만 돈이 없는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방 열차를 타고 더 나쁜 곳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녀는 습관적인 페어 다저입니다. 무인역에서 내리며 뻔뻔하게 자랑합니다. 나는 솔직히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과 아무 관계도 맺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그녀에게 여행을 포기할 리가 없어 단호히 거절했어. 이번 여행을 위해 돈을 모아온 게 아냐. 로건은 열심히 일해 신혼여행은커녕 결혼식도 한 번도 못해서 이번에 과시하는 거야. 불쾌한 표정의 형수는 로건에게 당신은 시댁에 대해 감사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아내와 결혼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이상한 사람과 결혼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와 이혼해야 합니다. 로건은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를 더욱 화나게 하는 일도 없었다. 형수는 이렇게 오만한 며느리를 중얼거리고 떠나갔다. 로건은 그녀가 떠나는 것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여행이 망가졌다는 설렘에 우리는 그날 밤 어색한 침묵 속에 잠자리에 들었다. 보통 자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어제의 긴장감을 곱씹을 생각이 없었는데 다음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건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엄마. 누나와 4명만 여행을 갔어요.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반대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로건은 당신이 그렇게 무자비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어요. 결혼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될 거라면 갈 필요가 없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 사람이 완전히 틀렸어요. 가족 관계를 알겠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지. 어젯밤부터 가족들에게 조종당한 게 틀림없어. 우리는 동의할 수 없었고 대화는 아무 소용이 없어서 기쁨을 가져다 주려는 트림이 다음날 어색한 분위기로 이어져서 슬펐어. 집에 왔어. 거기 시어머니와 형수를 찾으러. 시어머니가 잘난 표정으로 말했어. 오, 돌아왔구나. 여행 문제는 해결됐어. 이제 그만 싸우자. 여행은 나도 될 거야. 내 딸과 내 아들 나도. 그래서 말을 하고 충격을 받아서 로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계속 그게 다야. 드디어 화를 냈어. 뭐 그게 전혀 해결책이 아니야. 너희들 왜 여행도 가니? 다들 정신 나갔어. 너희 중 3명 중 하나도 합리적인 생각이 없어. 로건은 화를 내며 폭발한다. 입조심의 일은이라고. 집에 돈을 가져오는 것 그게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야. 넌 그냥 남은 간호사야.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 거야. 그냥이라고. 불평은 그만둬. 그래 맞아. 로건은 심리적으로 학대하는 남편으로서 그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는 너처럼 모욕한다. 드라마에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로건을 위해 쏟은 노력이 바보 같아지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을 지켜봐온 형수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여행은 싸우면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잘 말한다. 우리가 떠나는 건 뭐든지. 그러니 벌써 화장하세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가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의존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싶지만 더 이상 로건이나 그의 가족을 소중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식어서 꿈만 꾸고 있었어. 누구랑 여행도 가고 싶지 않아. 너무 싫어.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혼하고 싶어. 별 의미가 없어. 더 이상 함께하자. 릴리가 제안한 대로 이혼하자.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알았어. 여행 후에 진지하게 얘기하자. 지금은 여행이 우선이야. 이건 아무데도 가지 않을 거야. 이번 여행은 가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나는 굴복하고 그의 가족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로건에게 말했을 때 그는 당신이 이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 아내인 이유입니다. 당신도 아마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을 기념품을 사줄 것입니다. 그냥 긴장을 푸세요. 로건은 신나게 시어머니께 전화하는 그의 즐거운 웃음에 짜증이 나지만 괜찮아 결심했어요. 호텔에 연락해서 예약을 로건 이름으로 바꿨어요. 심지어 당일에는 3인 여행으로 바꿨어요.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하루 쉬는 여행. 셋은 완전 신나서 떠난다. 1박 2일. 여행을 위한 여행 가방까지 들고 온다. 이제 그 모습에 웃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너무 바빠. 인생이 있다. 이틀 안에 완료할 작업 변경. 먼저 로건의 모든 소지품을 임대한 보관소로 옮깁니다. 저는 미니멀리스트라서 짐이 많지 않습니다. 직장 친구의 도움을 받아 1시간 이내에 완료합니다. 이제 이 시간이 지났으니 로건이 다시 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 콘도는 제가 싱글이었을 때 구입한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그를 들여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예약한 자물쇠 제조공이 1시간 조금 넘게 도착하면 로건이 더 이상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메이슨이라는 변호사와 이혼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나는 심리적 학대에 대한 오디오 증거를 가져왔고 메이슨은 이것이 보장된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변호하게 해주세요. 나는 더 이상 이혼 회담에 직접 참여할 필요가 없으며 여기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건 그리고 그의 가족은 어떻게든 호텔이 선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약만 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기념일을 맞아 깜짝 선물을 준비하면서 멋진 케이크와 샴페인도 주문했습니다. 물론 모든 비용은 체크아웃할 때 지불해야 했죠. 예상대로 다음날 최후의 만찬처럼 선불이었다는 생각에 폭발. 체크아웃 시간에도 전화벨이 멈추지 않는다. 예상대로 다 무시한다. 그 가족이 돈도 없이 고급 호텔에 묵는 뻔뻔함에 놀랐다. 돈 청구서 때문에 로건 가족이 창백해지는 것을 거의 볼 수 있었고 결국 그들은 경찰에 구금되었습니다. 손을 씻습니다. 이 말썽꾸러기 가족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 있습니다. 이혼 서류와 보관실 열쇠를 로건의 집으로 우편으로 보냅니다. 가족의 집 내 콘도에는 로건이 유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1년 전에 아늑한 공간이 돌아왔습니다. 이혼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누구보다 먼저 준비했습니다. 메이슨은 결국 모든 것을 처리할 것입니다. 결국 그의 가족은 호화 여행 비용을 지불할 만큼 충분한 돈을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석방되자 그들은 이미 가난했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내 집의 문을 차고 내 이웃은 우리가 심리적 학대로 인해 이혼 조정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로건은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족은 법적 싸움을 할 여력이 없어서 빨리 이혼에 동의합니다. 저도 심리적 학대로 인해 이혼 절차에서 보상을 청구하고 그렇게 생각보다 그의 가족이 전 애인에게 의지하는 것 같아서 다시 싱글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수입은 한동안 도박을 그만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계속됩니다. 직장을 유지하지 못하는 로건은 종종 늦잠을 자고 휴가를 내는데 이는 어른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자 그는 자신이 정신질환에 걸리기 쉽다고 말을 막았습니다. 그 일로 입을 다물었지만 그는 용기를 내서 상사와 논쟁을 벌이고 그만뒀다. 그의 여동생도 실업자다. 그들은 복지를 거부하고 빚을 쌓아서 그 어느 때보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그들의 집 주변에 위협적인 남자가 숨어 있는 것을 본 적도 있다. 나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스트레스가 없고 일도 잘한다. 경제적으로 나쁜 힘으로 집안일은 생략할 수 있다. 뜻밖의 이혼 후가 났고 과장까지 승진하기도 힘든 직업이다. 책임감은 있지만 즐겁습니다. 한동안 연애할 생각은 없었지만 결혼 전에는 제가 아는 사람과 달리 절친한 의사였던 케일럽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케일럽은 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지만 지금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결혼 확실한 건 데이트 앱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돌이켜보면 여전히 자연스러운 만남을 믿어요. 여행을 떠나준 게 감사하고 고마워요. 저번에 무감각해서 미안해. 그게 평소에 냉소적이었던 리아. 내가 아는 모든 것에 대해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나에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엘리자가 이번에는 그녀의 과거 행동을 반성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녀의 사과 때문에 방심했습니다. 나는 경찰 관련 사건이 곧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내 이름은 리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의 직업인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남편 제이와 결혼한 지 3년이 되어서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시어머니 엘리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곧 우리를 방문하세요. 엘리자의 목소리를 듣고 6개월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이슨은 시댁이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데도 짜증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이는 엘리자를 방문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항상 어머니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지나친 간섭과 거리 유지. 엘리자는 결혼한 이후로 늘 외아들을 빼앗긴 나를 탓하는 듯 나에게 잽을 던졌다. 엘리자가 힘들어도 마지막에 방문하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예고 없이 우리 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전에 그녀를 보러 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확실히 6개월 만에 처음 방문했을 때 제가 방문할 때마다 냉소적인 댓글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느라 애 못 낳고, 일하느라 애 못 낳고, 여자는 집에 있어야 하고, 은퇴한 중학교 교사인 시아버지 대릭은 바쁜 일정 때문에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일이 잦았다. 주부 엘리자는 항상 제이스를 혼자 키운다고 자랑했습니다. 월급으로는 혼자서는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제이스는 바로 엘리자의 SN 발언을 접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보육교사를 맡게 되면서 꿈이 꿈이었기 때문에 일하고 싶습니다. 선배님들 졸업까지 보고 싶어요. 우리는 아직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는데 더 많은 욕을 하게 됐어요. 처음부터 당신 결혼을 반대했어요. 당신이 놀고 있는 사회의 어린이집 교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루 종일 애들이랑 놀아준다고 해서 화가 났지만 라이스 미소를 지으며 놔뒀어요. 엘리자가 욕설을 하면 그 말을 모두들 들을 수가 없어요. 요즘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너무 어리게 맡기는 엄마들은 정말 끔찍해요. 대부분 미혼모인지 가난한 가정인지 궁금해. 엘리자는 과장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직업이 없고 아이가 없다고 비난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지만 그럴 때 감정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편견이 나타납니다. 부모가 자녀 양육에 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모든 가족이 전업 부모를 가질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만두십시오. 그런 말을 하다니 아이도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감히 나한테 논쟁을 벌이냐? 엘리자는 엘리자와 내가 서로를 노려보며 반박했다. 대릭이 마침내 말을 이었다. 엘리자, 넌 틀렸어. 말을 조심해. 대릭이 나를 변호한 것에 놀랐다. 그는 말수가 적고 우리가 방문할 때 보통 조용합니다. 일라이저는 자신이 공격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보육원에 남겨진 아이들은 아마도 잘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덕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일라이저는 그녀를 반복했습니다. 편견 견해 그녀의 말에 화가 난 제이스는 서둘러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리사는 가자. 엘리자는 아들을 말리고 싶었지만 제이스는 이미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으로 향하고 있었다. 결혼한 이후로 나에게 너무 차가워졌다. 엘리자는 히스테리하게 되었다. 아마도 그녀의 아들이 그녀에게 차갑게 대했기 때문에 그녀는 나를 비난하지만 제이슨의 냉담한 행동은 그가 이사한 이후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엘리자의 과도한 간섭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자신의 열쇠를 가지고 그의 아파트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읽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매일 뭐하러 거기 서 있는 거야? 지금 당장 제이스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어. 이미 집을 나간 제이스에게 다시 전화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애초에 왜 내가 명령을 받아야 했는지 궁금해하면서 짜증이 났어. 애초에 슬프지 않니? 항상 곁에 있는데 싫어하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했는데 과한 간섭일 뿐이야. 아이를 키우지 않는 법을 알려줘서 고마워. 그리고 보육원 부모님에 대한 그녀의 끔찍한 말에 화가 났어요. 나는 가슴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당신처럼 더러운 여자를 우리 집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엘리자가 발로 차고 현관문을 쾅 닫았습니다. 나 알아요. 이건 당분간 전화나 방문을 받지 않는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입구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제이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일어서서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잠시 동안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제이스의 말에 안심이 되었지만 일라이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그녀의 소식을 듣지 못하면 여전히 나를 괴롭혔습니다. 이 제이스가 일라이저로부터 마법사가 우리가 냐고 묻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생각한 후 며칠 후에는 크리스마스에 방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피자 파티에 가고 싶다고 그녀는 리서에게 한 말을 후회하고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이스가 제 생각을 물었고 저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일라이저가 실제로 피자에 있는 올리브를 사과하는 것은 친구 농장에서 온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정말 향긋하고 맛있어. 그냥 가보자. 엄마가 또 욕설을 하면 우리는 그냥 피자만 먹고 떠날 거야. 제이스가 피자를 정말 좋아한다는 걸 기억했을 때 제이슨의 제안에 웃지 않을 수 없었어. 알았어 가자가 엘리자가 실제로 사과할지 궁금해서 다음날 쉬는 날 다시 시댁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엘리자는 즉시 사과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무신경한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나 엘리자의 깊은 사과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처럼 보이도록 만들었고 그 후 엘리자와 나는 수다를 떨며 웃었다. 결혼한 이후 처음일지도 모른다. 리자, 잠깐 원하시면 여기 앉으시오.
엘리자가 피자 몇 조각까지 나누어 줬다고 말해주세요. 우리 각자는 가족에 관한 경우에도 약간의 세균 공포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선한 피자에서 식욕을 돋우는 향기가 났습니다. 일라이저가 마당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녀가 먹으라고 했다는 말에 따르면 우리가 식사하기 위해 앉았을 때 대릭이 주변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없이 시작하자 제이스는 재빨리 한 조각을 집어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제이스가 피자를 집는 순간 멋진 아로마 냄새를 맡았습니다. 엘리자가 뜨거운 피자를 빨리 먹으라고 재촉해서 위에 얹은 알록달록한 야채가 보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맛있다 호평받은 올리브를 맛보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씹는 순간 베이컨이즙도 많고 야채도 푸짐하게 들어있어서 맛있었는데 올리브와 아스파라거스는 향이 하나도 안 나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준비된 음식에 대해서는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제이스 피자에 있는 올리브 맛이나 냄새가 나나요? 나는 엘리자가 들리지 않도록 조용히 제이스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당연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가 막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밥을 먹기 시작한 지 20분 뒤에도 계속 먹었어요. 대릭이 마당에서 돌아와 자리에 앉았어요. 피자 토핑을 살펴보던 중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나 봐요. 무슨 일이냐고 대릭을 쳐다보더니 그러더군요. 올리브나 아스파라거스 냄새가 안 난다고 생각했는데 부엌에서 엘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엘리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날 믿어 대릭이 내 접시를 테이블에서 내리치며 뱉어내 바닥바닥은 더크의 특이한 고함 소리에 당황했습니다. 말더듬이 몇 조각을 먹었습니다. 제이스는 무슨 일인지 묻지만 대릭은 계속 내가 뱉어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엘리자는 대릭이 소리를 지르는데도 부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워서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는데 믿을 수 없을 만큼 현기증이 난다. 화장실로 달려가서 반복적으로 토한다. 땀을 많이 흘리기 시작하고 화장실에서 쓰러진다. 이제 구급차를 부른다. 이제 네가 제이스에게 지시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도 엘리자에게 뭔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다. 멀리서 내가 아는 바로는 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는 걸 알아요. 분명히 구토로 인한 탈수로 인해 일시적으로 기절한 것 같으니 당신은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는 즉시 치료를 받았을 거예요. 제이가 설명하면서 거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내가 먹은 피자에는 붉은 거미 100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구구는 올리브와 비슷하고 줄기는 훈련받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쉽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대릭이 일부를 보냈다고 생각하면 쉽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분석 대상인 제이스와 함께 피자의 빨간색 스파이더 릴리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제이스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자를 확인했지만 제이스는 주저합니다. 빨간색 스파이더 릴리가 있는 유일한 피자는 당신 것이었습니다. 리사 소름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 폭로에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나에게 독초를 먹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피자를 직접 만든 엘리자뿐이라는 뜻입니다. 병원 의사는 식중독 사건을 보건부에 신고하고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문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황을 듣고 의사는 엘리자의 행동이 의심스럽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경찰에 연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이스는 동의하지만 모든 것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그녀를 어머니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범죄자입니다. 아빠가 눈치채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빨간 스파이더 릴리를 먹고 죽어가는 사람들에 관한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먼저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대릭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릭이라고 부르는 병원을 떠나는 지금 당장은 일라이저와 대화하기가 너무 무서워요. 그는 여러 통의 전화와 메시지를 남겼지만 더 무서운 것은 엘리자와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아무리 질문해도 괜찮습니까? 엘리자에게 그녀는 실수를 했다고만 말하지만 일부러 그랬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평소엔 내성적이었던 대릭조차도 불안해 보였으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날 보자마자 걱정하는 기색을 보이던가 대릭이 따라잡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 난 당신을 제거하고 싶었어. 당신이라는 대담한 여자. 제이스는 엘리자의 뻔뻔한 태도에 찰칵 소리를 냈어요. 농담이군요. 자기 아들이 만든 범죄자라니 무슨 말이야. 제이를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제이가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이는 절대 자기 아이들을 볼 수 없을 거예요. 난 그에게 더 나은 파트너를 찾을 테니 그냥 가세요. 엘리자는 퍼팅에 대해 어떤 후회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내 음식에 독이 있는 붉은 스파이더 릴리를 섞었으니 일부러 빨간색 스파이더 릴리를 섞었지. 내가 내 목숨을 잃게 하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계획적이었지. 일부러 그랬지. 붉은 거미 LLY가 근처에서 자라서 쉽게 얻을 수 있어 안타깝지만 더 이상은 그냥 토하는 것 이상의 일을 했어. 제이는 분노에 찬 엘리자에게 돌진했습니다. 저는 제이스를 멈추고 가슴 주머니에 있던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엘리자 당신은 고의로 저에게 해를 끼쳤다고 자백했고 모든 내용이 이 녹음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했을 때 일라이저는 경찰 언급에서 가족을 감옥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고 데릭과 제 지부는 둘 다 동의했습니다. 게다가 과거의 데릭에게도 같은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데릭은 큰 싸움이 있은 다음 날 사소한 문제로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데릭은 전직 중학교 교사로서 저녁 피자에 올리브 냄새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항상 식중독에 대해 조심했고 무엇이 독성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한 즉시 알았습니다. 레드 스파이더 릴리 데릭은 복통을 가장하고 엘리자가 잠자리에 든 후 피자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쓰레기통을 확인하고 레드 스파이더 릴리의 잔재를 발견했습니다. 과거 경험 때문에 그를 겁에 질리게 했기 때문에 재빨리 나에게 침을 뱉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쁜 일하면 참을 수 있지만 내 아들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데릭은 제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준 엘리자의 지원 덕분에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이혼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빨간색 스파이더 릴리가 피자에 섞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전에는 엘리자를 비난한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엘리자를 포기하기로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이혼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한 엘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살기로 했어. 이 집을 줄게. 우리가 저축한 돈이 있어. 우리가 재산을 분배하면 은퇴 자금이 될 거야. 데릭은 계속해서 이혼에 대해 계획했던 것처럼 계속 이야기했다. 이혼에 대해 논의 중이었는데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이스와 함께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협조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으므로 그 후 엘리자에 대한 조사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일라이저는 거의 매일 우리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신고를 철회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피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데릭은 곧 그녀와 이혼하고 경찰이 오는 사이에 이사했고 제이는 일라이저가 도움을 구했지만 동네에서 시작했다는 불쾌한 소문을 남겼습니다. 나는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꿔도 계속 걸려오는 전화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집에 찾아오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처리하는 것도 지겨워서 결국 괜찮다고 했고 피해 신고를 철회하겠습니다만 손자가 태어나도 다시는 얼굴을 보여주지 마세요. 다가가면 만나지 않아요. 경찰에 문의할게요. 손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엘리자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지만 전과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일라이저는 결국 나에게 합의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피해 보고서를 철회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데릭과 이혼하는 동안 받은 재산 분할에서 얻은 돈을 사용했을 것이므로 그녀의 저축이 큰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데릭에게서 일라이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더 이상 동네 소문을 듣지 말고 결국 그녀의 집을 팔아 필라델피아의 더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데릭에게 다시 만나고 싶어 전화했지만 그는 여기서부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라이저는 외로운 삶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릭은 우리 집 근처로 이사했어요. 저는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데릭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미래에 우리에게 손자가 생긴다고 해도 데릭이 그들을 보호해줄 거라고 확신해요. 부디 잘 돌봐주세요. 엄마 눈도 안 마주치고 애원하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멍하니 할 말을 잃었다는 게 무슨 말인가. 내 감정 상태도 모르는 캔디스는 아이들과 함께 정원에서 즐겁게 픽셔너리를 놀고 있었다. 지금 해야 할까 절망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은 제시입니다. 42세 주부 엄마입니다. 제 남편 콜은 저보다 3살 많고 교사로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클럽 활동이 있고 쉬는 날에는 거의 집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나는 그를 매우 사랑합니다. 우리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딸 디너는 10살입니다. 그녀는 조금씩 사춘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항적이지만 그녀는 여전히 내 손을 잡고 잠드는 귀여운 딸입니다. 우리 아들 켄터는 5살입니다. 그는 항상 지역 숲을 뛰어다니는 활동적인 아이이지만 여전히 안아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우리는 캔디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시댁은 오후 6시쯤 나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캔디스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데니스 얼리셔딘 레디네 우리 아이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반응합니다. 로러도 와서 자리에 앉으세요. 저도 다른 이름으로 불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캔디스 자기 가족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밥을 먹자고 우리 가족은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고 캔디스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식사를 마쳤습니다. 물을 좀 끓여야 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오 정말 당신을 얼마나 사려 깊게 생각하는지 캔더스는 내 말에 만족하는 것 같지만 식사를 한 입 먹자마자 중얼거립니다. 물을 좀 끓여야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처리해뒀어요. 오 정말 당신은 너무 세심해요. 이 반복적인 교환을 몇 번이나 보더라도 아이들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2년 전 혼자 살고 있는 캔더스는 심한 넘어져 대퇴골이 부러졌습니다.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거의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보다 더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그녀가 혼자 살 때 더 이상 활동적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동안 그녀의 대화가 더욱 단조로워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 콜은 엄마를 데려가고 싶다고 열정적으로 간청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패닉 상태에 빠졌고 결정에 대해 고민했지만 결국 캔디스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녀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은 혼란스러웠지만 캔디스가 반응했을 때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보았습니다. 그녀에게 그리고 그들은 우리 모두가 사랑스럽게 그녀를 사탄이라고 부르고 평화롭게 함께 사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은 콜의 수입과 엄마의 연금으로 살아가는 전업주부입니다. 하이에나 같아요. 진짜 치매에 걸린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당신이 뭐냐고 물려주기 위해 그렇게 말했나요? 걔는 거의 방문하지 않지만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해요. 엄마 좋아하는 케이크 사줬어요. 같이 먹자. 고마워요. 너질. 캔더스는 딸을 만나서 기뻐하지만 오늘 밤쯤이면 라이런을 잊어버릴 것 같아 간식을 가져왔다는 이유만으로 거만하고 위대하게 행동하는 릴리언은 정말 질렸어. 하지만 그에게는 2살 위인 형제도 있었는데 이는 콜이 세 남매 중 막내였지만 여전히 우리가 돌봐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캔디스 잭은 종종 직장으로 이사했고 릴리와 그의 여동생은 결혼하여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처에 사는 남동생 가족의 태도는 당연히 그녀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항상 나를 짜증나게 했습니다. 반면에 콜은 그가 가끔 쉬는 날 간병에 헌신한 방식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저와 번갈아가며 캔디스를 돌봐주세요. 그녀는 때때로 실수를 하거나 약간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감사하다고 말할 때마다 일반적으로 차분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들었지만 라이런과 그녀가 어떻게 지냈는지 생각할 때 내 좌절감은 커졌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친척들은 실제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입을 싸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콜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직장에서 쓰러져 우리가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 장례식과 아이들을 돌보는 사이에 울지도 못했어요. 아이들의 삶은 흐릿했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갈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걸 보면서 이제 콜이 가진 우리의 미래를 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약간의 돈을 남겼지만 무기한으로 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콜의 집에서 그의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캔디스와 그녀의 치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때때로 그녀는 아들 콜이 떠났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때로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상실감이 있었고 캔더스를 떠나는 것이 잘못이라고 느끼며 어린아이처럼 울었던 날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저축을 빼내며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콜이 죽은 지 3개월 후 릴리언과 잭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육아와 육아에 지친데 언제까지 여기에 무임승차할 계획이냐 나를 내려다보는 대답에 나는 너무 놀랐다. 잭은 거만하게 강의를 시작했다. 우리 어머니의 연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니? 나는 캔더스의 연금을 생활비로만 사용한다. 나는 잭이 자신의 형제의 장례식에 단 한 방울의 향기도 제공하지 않은 남자가 보낸 이 말을 무시하는 듯이 코웃음을 쳤다고 확신했습니다. 릴리아는 마치 평가하는 것처럼 방을 훑어본 다음 나에게 당신은 사실상 낯선 사람이니까 이제 나가라고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엄마랑 같이 살아 결혼하고 멀리 떨어져 살아. 엄마가 그걸 거절하지 않았어. 하베아 걱정하지 마. 바보 남편이 바람을 피웠으니 내가 돌아와서 엄마를 모셔야 할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차피 다 컸으니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겠는가. 릴리언의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웠다면? 나는 그녀에게 공감하겠지만 우리가 그녀를 돌보라고 강요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우리를 쫓아내는 것은 그녀가 너무 편리하지 않습니까? 릴리언은 내 불신을 무시하고 캔더스에게 달려갔습니다. 테라스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었어. 엄마는 하이에나 같은 며느리보다 진짜 딸과 함께 사는 걸 더 좋아했지. 그렇지. 햇빛의 길을 잃은 캔디스는 막연한 대답을 했지만 라이런은 그것을 캔더스가 동의한 것처럼 억지로 해석하는 것처럼 받아들였다. 그녀에게 맞게 대답해봐. 그냥 짐을 꾸리고 떠나줄래? 내 창백한 얼굴을 보고 있는 게 진심이냐? 잭이 현금을 잃고 희죽희죽 웃는다. 만약 당신이 좋은 공급자였다면 어쩌면 내 동생은 죽은 남편의 죽음을 이용해서 더 오래 살았을 것이다. 누가 그렇게 무감각할 수 있냐고 비웃어라. 그 사람은 정말 최악이지만 지친 내 몸과 마음은 그 둘에 맞서 싸울 힘을 터득하지 못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자고 있는 동안 나는 솔직하게 이 집을 떠나면 아마도 내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캔더스를 돌볼 필요가 없다면 더 쉽게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라이런과 다른 사람들이 캔더스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정말로 떠나야 할까요? 죽은 남편 콜이 실망할까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머릿속에서 갑자기 캔디스가 내 옆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시 캔디스 무슨 일이야? 화장실에 가야 해. 그녀를 도우려고 일어서려고 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제시라고 불리는 것에 여전히 놀랐지만 캔더스가 내 손을 잡는 것을 막았습니다. 제시가 가세요. 이 집에서 그녀의 갑작스런 제안에 내가 어리둥절한 것은 그녀가 내 생각을 읽은 것처럼 같은 피를 공유했기 때문에 그녀가 나 대신 라이런을 선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캔더스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어립니다. 켄턴과 디너는 그들의 삶을 더 쉽게 만들어주지만 캔디스는 어떻습니까? 당신들이 행복하다면 나는 괜찮을 것입니다. 캔더스는 내 목에 덩어리가 생겨 미소를 지었습니다. 캔디스와 콜이 죽은 이후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캔디스가 내 손을 부드럽게 애무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다정한 손길에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서 같이 살기로 했어요. 다음엔 캔디스의 따뜻한 가슴에 AB를 받쳐주며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아침 캔더스가 나에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로런은 아마도 어젯밤에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내 아이들을 보호하고 캔더스의 감정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곳 같은 학군에 아파트를 구하고 함께 이사했습니다. 내 아이들 캔더스에 대해 걱정했지만 지금은 그녀를 릴리언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일자리도 찾았습니다. 내 아이들은 아직 적응 중이지만 우리가 떠난 지 2개월이 지나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시댁에서 릴리안한테 믿을 수 없는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를 돌보는 게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와서 도와주세요. 뭐야, 엄마가 계속 썩은 채소로 요리를 하시면서 빨래하라는 말을 자꾸 잊어버리시는데 낮에 엄마 좀 봐줄래? 그녀는 캔더스에게 집안일을 시킨 것에 대해 내가 끔찍하다고 비난했지만 그녀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캔더스의 인지력 저하를 고려하면 그녀는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관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시어머니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 아닌가요? 이제 낯선 사람이군 기억해. 그게 릴리안이 망설였어. 완전히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다면 아픈 부분을 공격하기로 했어. 넌 꽤 무능한 게 틀림없어. 라이런 낯선 사람의 도움을 원하면 지불을 준비하고 그러면 고려해볼게. 넌 욕심이 너무 많아. 네. 동생이 너와 결혼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다시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어. 마침내 그녀에게 일어섰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어. 캔더스가 걱정되지만 도와주려고 해. 이제 릴리안의 게임에서 나를 볼모로 삼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녀는 한동안 캔더스를 연속으로 연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몇 가지 준비를 시작합니다. 3개월 후 라이런이 나를 패밀리 레스토랑에 불렀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멍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말하지 않은 것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돌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것입니다. 왜 나에게 잘 말하지 않았나요? 묻지 않았나요? 라이런은 신음하며 침묵했습니다. 캔디스 침착하지만 그녀는 방황하고 사고가 발생합니다. 콜과 내가 관리할 수 없었던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그녀를 혼자 돌보는 것은 분명 지치게 될 것입니다. 릴라는 그녀의 가방을 파고들어 두꺼운 봉투를 꺼내서 나에게 던졌습니다. 돈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도와주세요. 봉투를 확인하면서 그녀의 대담함에 놀랐습니다. 약 $500 지폐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그 돈을 나누기 힘들었을 텐데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도움 요청의 무게를 이해 함으로 이것을 선지급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5에서 6일 저를 필요로 한다면 연간 대략 35,000에 달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사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릴리아는 충격에 입이 딱 벌어지고 얼굴이 붉어져 비명을 지릅니다. 농담입니까?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무자비한 악마입니다. 악마라고 불리는 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도움에는 비용이 듭니다. 나에게는 돌봐야 할 내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원하면 내 엄마와 석탄을 빨아들이는 전업주부 엄마가 아닙니다. 35,000 나는 일할 것이지만 엄마에게 공평하지 않은 시설에 그녀를 배치하는 것이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뭐가 그렇게 불공평한지 침입자처럼 대우받는 것보다 더 나쁜 상황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마추어보다 전문가가 더 안전합니다. 너랑 비슷하지만 친척연금이 너무 답답해서 외모와 돈 문제가 더 심해 남편의 불륜으로 위자료를 받지 않았나. 잠깐만요. 당신은 세인트 릴리안이 아니었나. 아니면 바람을 피운 게 당신일지도 모르죠. 릴리안의 어깨가 우스꽝스러운 방식으로 펄쩍 뛰는군요. 제 생각엔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녀는 아마도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남편의 이혼이나 위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의 형제인 잭입니다. 그에게 도움이나 돈을 요청하세요. 당신의 살과 피는 나 같은 외부인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라일라는 이를 갈고 오래되고 시끄러운 입으로 잭은 아마도 손을 빌려주지 않기 위해 직장을 옮기는 것을 핑계로 삼을 것입니다. 엄마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세요. 가까운 형제자매들.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나는 빨리 비용을 지불하고 한동안 버틴 후 떠난다. 라일런이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캔디스를 데리고 강제로 잭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잭의 아내와 아이들은 캔더스의 보살핌에 대한 논쟁에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릴리언과 잭은 투로 부담을 느낄까 봐 집을 떠났는데 이는 잭이 가족에게 버림받은 가족을 얼마나 형편없이 대했는지 알려주고 손실을 입은 잭은 분명히 릴리언과 캔더스에게 자신이 지불하겠다고 말한 집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약 1년 전 캔더스의 생활보조시설을 위해 릴리언은 한때 전신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날씬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6개월 동안 연구해온 시설에 엄마를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고 즉시 캔더스 릴리언을 위한 완벽한 요양원을 제안했습니다. 예전의 껍데기처럼 엉뚱한 말을 했지만 동의로 받아들이고 입학 절차를 시작했다. 마침내 캔디스는 마지막 집을 찾았고 나도 그녀를 볼 수 있게 됐다. 우리 둘 다 무너질 걱정도 없고 혼날 걱정도 없다. 라이런과 잭나는 캔더스와 자유롭고 평화롭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캔디스는 내 손을 부드럽게 두드려서 마치 그녀가 슬픈 일을 겪었던 것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켜줘 로라. 내 이름은 부르지 않지만 캔디스의 손과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해. 고마워 캔디. 앞으로 웃을 때 많이 찾아갈게. 캔디스도 그 이후로 즐겁게 웃었다. 캔디스는 그 이후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제가 그녀를 위해 선택한 시설 캔더스의 가족이 어부였다고 해서 남동쪽 전망이 있는 조용한 시설을 선택했습니다.
제 예비조사에서 캔디스가 온화하고 매력적이어서 그녀가 인기가 많은 것 같다고 제안한 것처럼 그녀가 평화로운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듭니다. 내가 방문할 때마다 직원과 주민들 모두 그녀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행복해 보이는 반면 최근 캔더스의 연금이 그녀의 시설에 사용되기 때문에 캔디스 릴리언의 수입은 0이지만 가족의 마음을 되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혼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수술 후 그녀는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녀도 이혼 이야기를 피하고 있으며 곧 중재에 직면할 것 같다. 릴리언은 캔더스를 방문하지만 그녀에게 어색하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것을 피합니다. 캔더스와 우리 가족 모두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릴리언은 곧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도 결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변을 걷고 있을 때 로어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적합한 사람을 찾으면 대답할 때 캔더스는 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당신은 아름답고 친절하기 때문에 당신처럼 온화한 시어머니를 가진 남자를 찾을 것입니다. 캔디스는 나에게 좋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부드럽게 캔더스의 손을 잡습니다. 나는 온화한 시어머니를 둔 남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너 사탕 같은 법 모래 해변에 밀려오는 파도의 위안 소리가 그 따뜻한 봄날 우리 마음에 울려 퍼져서 바다 옆에 날 딱 1년만 살자. 뭐야 나 그래 즉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담이군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내 삶은 건강 문제 없이 순조롭게 순항했고 이제 큰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락키였고 그는 나를 몇 번이고 배신했습니다. 정서적 스트레스가 심해졌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의 위로도 없이 홀로 끝을 맞이하다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인 지 6개월 만에 절망의 삶에 한 줄기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제 이름은 사라입니다. 저는 28세입니다. 광고 대행사의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아내로서 집안일도 합니다. 데이비드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어요. 그는 직장 동료였고 우리가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년 동안 사귄 후 그가 제안한 이후로 사적으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항상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나는 데비드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데비드 나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나도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세러 우리가 해프 행복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와우. 사랑으로 우리는 결혼을 등록했지만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의 결혼 관계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약 6개월 전에 내 여동생이 갑자기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 여동생 베티는 어린 시절부터 항상 관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상당히 자기중심적이 되도록 이러한 태도는 그녀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까지 계속되어 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짜증을 내고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거친 사랑의 삶을 살았고 우리 부모님이 할 수 없는 2번의 낙태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말고 우리가 그녀에게 경고했었어요. 당신은 내 것처럼 행동하려는 건가요? 언니인가 뭐야 그냥 걱정되는 거야. 베티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무 늦을 것 같아. 와우 웃기다 진짜 그만 좀 할래. 엉뚱한 곳에 코를 대고 웃으면서 잔인한 말을 했어.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이건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너무 과한 일이었죠. 베티, 사라가 정말로 당신에게 관심을 두는 태도는 어떤 것인가요? 제가 누구의 걱정도 묻지 않은 걸 베티.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너무 늦을 거야. 제발 몸만 잘 돌봐라. 내 인생이야. 난 내 짓이 따윈 필요 없으니 입 다물어. 감히 내 부모님께 그런 말을 하다니 끔찍하다. 왜 그런 말을 하겠느냐. 논쟁은 계속되었고 베티 결국 그녀는 집에서 뛰쳐나갔고 아마도 한 남자의 집에서 다른 남자의 집으로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내가 이사하고 데비드와 결혼한 후까지 그녀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재회는 데비드와 내가 살았던 아파트에서 열렸습니다. 결혼했어요. 오랜만이에요. 언니 베티 왜 여기 있어요? 그냥 들여보내주세요. 밖에 비도 안 오고 데이빗이 여기 있어요. 나갈 곳도 없으니까 잠시만 머물게 해주세요. 그녀는 강제로 들어와서 편안하게 지냈어요. 거실 데이비드가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깜짝 놀랐어. 누구야? 미안 데이비드 이쪽은 베티야. 내 여동생 집 나간 그 사람이 나타나서 갈 곳이 없다고 하더니 오늘 밤만 머물게 해줄 수 있냐고. 왜 하룻밤만 그녀는 필요한 만큼 오래 머물 수 있어요.
밖이 추워요. 그 순간 깨달았죠. 데이비드는 얼굴이 붉어지고 베티에게 대답하는 것처럼 베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베티도 활짝 웃으며 그를 바라보며 마치 제가 그랬다는 듯이 그에게 싱긋 웃었습니다. 베티는 다음 달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베티는 우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는 우리 음식을 먹고 우리 물건을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실직했기 때문에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세요. 용돈으로 생각하세요. 정말로 당신도 제 여동생과 비슷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데이비드네 바로 앞에서 베티가 데이비드를 안아줬어요. 그녀는 싱긋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이기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월세 아파트를 빌렸고 본질적으로 베티를 쫓아냈습니다. 데이비드는 나를 비난했고 베티는 나를 온갖 욕설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내가 최악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덜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행동해야 했고 직감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경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여동생을 쫓아냈지만 최근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서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부부로서 좋은 시간이 없습니까? 이 긴장된 결혼 생활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반전이 나에게 1년밖에 안 남았다는 말인가요? 예, 즉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담입니다. 치료 옵션이 가장 좋습니다. 빨리 가족들과 상담하라고 알았어.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그때 말기암이 발견됐다고 지금 치료받지 않으면 1년밖에 살 수 없다고 하더군요. 나는 늘 건강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 여러 번 통화한 후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분명히 짜증이 났다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끝났습니다.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집에 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늦게까지 일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해요. 잔소리 그만하세요. 안 된다고 말했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암 진단을 받았어요. 앞으로 1년밖에 살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은 말투가 거의 변했어요. 그 부분에 충격을 받았다면 그 생각이 한순간에 사라질까봐 걱정했나요? 터뜨리며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농담이죠, 농담이죠. 1년 진단을 받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데이비드 왜 웃어요?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그냥 불행한 일이군요. 누나 베티 안녕하세요. 지쳐서 말했어요. 안녕 누나, 당신이 암에 걸렸고 앞으로 1년밖에 살 수 없다고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아세요? 당신이 데이빗과 통화하는 동안 내가 왜 이브에게 침을 흘리고 있었나요? 왜 바로 옆에서 듣고 있었나요? 데이빗이 너한테 전화했을 때 왜 데이빗이랑 같이 있는 건지 알잖아.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내 여동생이 내 남편을 데려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 현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어. 넌 모르고 있잖아. 언니, 내가 집에서 쫓겨난 이후로 데이빗이랑 계속 사귀고 있어. 사실은 같이 살 때도 내가 집에 없을 때 침실에서 같이 있었어. 그만둬. 너무 힘들어. 너 이거 웃긴데 난 항상 너한테 답장을 해주고 싶었어. 너랑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강의할 때 엄청 짜증났는데 그게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았어. 누군가 바람을 피우면 그건 속인 사람의 잘못이야. 아파도 마찬가지다. 전화를 바로 끊었다. 숨이 가빠왔다.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푹 빠져버렸다. 남편의 불륜 증거를 찾으려고 남편 노트북을 급히 열었는데 거기엔 누나와의 대화와 사진이 있었다. 숨기려는 노력도 없이 빨리 결혼하자. 우리 이혼하자. 그들은 나를 장애물인 것처럼 계획했고 그 순간 남편을 향해 애타게 매달렸던 사랑이 그토록 두려웠던 것이 사라져 버렸다. 남의 마음을 너무 쉽게 짓밟은 남자와 사는 건 행복이 없지. 지금은 상대하는 게 우선이야. 치료에 집중해야 해. 복수는 나중에 올 수도 있지만 바람 피운 증거가 나왔으니 이혼 안 할 이유가 없지. 남편 컴퓨터에 있는 증거물을 휴대폰으로 옮기고 다음날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혼 얘기를 꺼내자 남편은 냉담하게 이혼 완벽하게 응했습니다. 어쨌든 내 여동생 베티와 결혼하기 위해 물론 불치병을 앓고 있는 아내는 가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보험금으로 현금화할 수 있지만 믿을 수 없군요. 제가 이혼을 선택한 것이 옳았다고 생각하신 것이 옳았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과 여동생 모두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이혼. 데이비드는 베티의 몫을 지불했고 이혼 후 내년에 우리 관계는 끝났습니다. 나는 치료에 집중했고 종양이 줄어들었을 때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으로 제거되었고 완전히 치료되지는 않았지만 암이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회복됐다. 생존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그날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는데 뒤에서 사라를 부르는 목소리가 뒤를 돌아보니 발견됐다. 데비드네 전 남편이 오랫동안 거기 서 있었는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알겠다. 난 너에게 연락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내 전화에 응답하지 않는 거야? 내가 오래전에 내 연락처를 삭제한 이유가 뭐야? 시간이 많이 남았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사라. 내 새아내 베티도 아파. 나는 마침내 내 삶을 정상으로 되돌린 후 너희 둘을 위해 내 삶을 포기한다. 무작위 기증자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당신이 최고의 후보자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나야? 농담이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사라. 보상도 했으니 적어도 우리를 위해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이라도 해라. 그는 괴로워 보였다. 분노로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당신은 정말 모른다. 무슨 소리야? 내 암은 거의 완전히 완치됐어. 그 사람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 당연히 이혼하면 그럴 텐데 난 1년밖에 살 수 없었고. 앞으로는 내 삶을 살 계획이야. 나는 그럴 상태가 아니야. 누구든지 도너 잠깐 베티는 내 동생인데 죽어간다고 아무 짓도 안 하겠다고 왜 나를 배신한 두 사람을 위해 내 몸을 바쳐야 하는 건지 금방이라도 나를 붙잡을 듯이 노려보는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니 폭탄을 터뜨릴 적절한 순간입니다. 베티의 현재 상황은 전적으로 그녀의 과거 행동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베티가 수십 명의 남자와 연루되어 있고 여러 번 관계를 맺었다는 걸 정말 모르시나요? 그것 때문에 그녀가 아프고 여러 번 병원에 가야 했던 이유야. 성병 얘기야? 그때는 내가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나중에는 그녀의 건강 문제를 무시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녀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불행하게도 너희 둘 다 베티는 그렇게 낮은 삶을 살았어. 정말 너희는 그녀를 귀여운 형수이자 너희가 재혼한 여자로 볼 수도 있지만 그녀는 항상 그랬을 거야. 나는 그녀가 아직도 너희 등 뒤에서 다른 남자들을 보고 있을 거라고 장담해. 그는 눈에 띄게 무너져 움켜잡는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그 자리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도와줘. 나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 용기 있게 나에게 물어볼 용기가 있느냐? 당신이 한 일을 잊어버렸나요? 당신은 나를 속이고 나를 배신하고 당신의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녀의 말기 진단, 그게 얼마나 잔인한지 이해합니까?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용서해주세요. 절대로 당신과 베티 모두 당신의 행동에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은 둘 다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 너희 둘 다 너를 섬기는 것을 돕지 않을 거야. 눈물 흘리는 얼굴을 외면하고 병원을 떠나서 마침내 나는 복수를 했어. 베티가 팔다리의 모든 감각을 잃고 지금은 침대에 누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의사를 찾지 못했다고 들었어. 그녀는 여러 번의 병원 입원을 겪고 있으며 예후는 암울합니다. 데비드는 베티를 돌보기 위해 시간제 근무로 전환해야 했고 최근 그의 무단 결석이 계속 쌓여 직장에서 체면을 잃고 있으며 그의 직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밤에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깨뜨린 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는 또한 카르마가 약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는 나에 대해 마땅한 것을 얻었습니다. 최근에 치료를 위해 휴가를 냈던 직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약간 고급 주택을 임대합니다. 직장 근처 아파트에서 좋은 삶을 누리세요. 불치병 진단을 받고 불륜을 발견했을 때 나는 삶을 완전히 포기했지만 그 어려움에 직면하여 오늘의 나를 형성했습니다. 앞으로도 나 자신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삶의 모습 말 그대로 내 목숨을 걸고 둘째 아이를 낳을 예정인데 농담이신가요? 남편이 너무 심하게 망친 경멸적인 말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다 출산 전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분노가 슬픔을 이기고 울지도 못해요. 제 이름은 멜린이고 32살이에요. 쉬는 날엔 항상 우리 아들 조니 메이트린과 놀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 집을 돌봐주셔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특히 당신이 혼자 육아를 하는 날에는 정말 감사해요. 그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들 조니는 유치원에 들어간 이후로 잘 지내고 있어. 키도 크고 친구도 많아. 엄마 친구도 사귀고 픽업 시간에 가볍게 잡담도 즐겼어. 와 조니 너 또 화났지? 그렇지 않니? 내 대학 동창인 시에나와 원래 친구가 그렇게 인사해줬는데 원래
남편들이 멘토멘티 관계라 잘 지내고 더블 데이트도 자주 했었는데 아이들도 동갑이라 가족처럼 친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렸을 때에도 시에나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대학 시절에는 다른 엄마 친구들과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학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축하하는 거 아시죠? 당신은 저에게 와야 합니다. 그녀는 원치 않는 자만심으로 자신을 부풀려도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좋아. 대학 시에너의 남편이 우리보다 2살 선배이고 많은 라이벌들이 그의 관심을 염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너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더블 데이트 동안 그의 곁에서 그녀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녀는 값비싼 목걸이를 자랑하고 당신이 생각하는 멜라인과 같은 말을 하곤 했습니다. 맨날 같은 옷만 입는다. 외모로 나를 얕잡아보지 않느냐. 시에나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내가 일하다가 28살에 결혼했고 앤디와는 의무감으로 서로 결혼식에 초대해서 뽑아줬다. 결혼식 날 또 다른 묘기 메인 테이블에서 시에나를 봤을 때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 있었다. 시에나 드레스는 온통 흰색이었고 너무 부적절해서 하객들조차 불편한 시선을 훔쳐갔고 게다가 티아라 같은 걸 걸치기까지 했다. 그녀의 대학 친구들 중 일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에나로 달려갔습니다. 이봐, 이건 너무 이상해서 멜린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보고 그 헤어피스를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왜 그녀의 선배를 막지 않았나요? 미안 H 잔소리는 그만하고 조명 때문에 이렇게 보일 뿐이야. 황백색이고 귀여워서 뭐가 문제지. 황백색인데 진짜 선배가 입만 크게 질질 끌었다고 시에나는 사람들이 댓글 달게 놔두고 와 그거 진짜 미친 행사였어. 방해를 받고 분위기는 확실히 긴장됐는데 그날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시에나였는데 몇 달 뒤 내 결혼식이 그 사람 때문에 망가졌다. 멜린 선배가 나한테 결혼식에 대한 보상을 몇 번이나 요구했는데 솔직히 점점 힘들어진다. 계속 싫다고 지친 표정으로 앤디가 말하더군요. 결혼식에서 일어난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시에나 때문에 행복한 날이었어야 했는데 그날을 생각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 선배한테 빚진 게 많아서 남녀공학인 앤디 씨는 어쩔 수 없이 시에나 부부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다. 우리는 그들의 호화로운 아파트에 초대받았고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그 사치에 꽤 놀랐다. 시에나가 나타났다. 이제 사과해도 억지로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데 과거는 안 바뀌고 결혼식은 다시 할 수 없고 다 끝났으니 항상 다행이니까 이해해줘. 메린 밥 먹자. 많이 주문했으니까 파아. 우리 술도 있어요. 시에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기분 좋게 밥을 먹었어요. 그녀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우리는 결혼식을 위해 다이어트를 했던 순간을 즐겼습니다. 나는 당황스러울 만큼 여유롭게 마셨고 나는 내가 일어났을 때 결국 시 집에서 자고 있었어. 앤디가 내 옆에서 자고 있었어. 우리는 재빨리 시에너와 그녀의 남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나갔어. 앞으로 시에너의 초대를 피했고 게다가 임신 중이어서 더 이상 시간이 없었어. 임신 후기에 접어들면서 시에나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멜라인 앤디한테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을 텐데 아이를 낳았어요. 앤디가 안도한 이유는 시에나가 이직 때문에 멀리 이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앤디는 선배의 전화에 기뻐했어요. 3년 동안 드물게 지내던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살았으나 우리 아들 잔이 가 3살이 되고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평온했던 내 삶은 갑자기 멈춰버렸다. 야, 너 내 거 아니냐. 와우, 우리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지 오랜만이야. 나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가 시에나님이어서 너무 행복해요. 시에나 오랜만이네요. 시에나 오래간만에 멀리 이사 갔다고 하지 않았나요? 올해 다시 이사 왔어요. 여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좋아요. 낯익은 얼굴을 보니 전혀 기쁘지 않았다. 다른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이상한 표정을 짓는 걸 보고 내가 그 사람의 친구로 생각되는 건 더 이상 고등학생이 아닌 시에나의 아들 엘리엇이 수줍게 인사했다. 안녕, 내 이름은 잔이야. 같이 놀자. 잔이 엘리어트의 격려에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시에너의 말은 나를 짜증나게 했지만 환하게 웃었습니다. 잔이가 친구를 만들어서 기뻤습니다. 시에너는 여전히 주부로서 잔이를 데려다 줄 때 나를 브런치에 초대했습니다. 일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대답아. 일해야 하는 게 힘들겠구나. 픽업 중에 나를 붙잡으면 짜증이 났다. 그녀는 유치원 문 앞에서 둘째 아이를 임신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자신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 몇 달 후 나는 그럴 줄 알면서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시에너가 앤디가 나쁜 날에는 비밀을 지킬 것을 맹세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2학기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시에너가 알게 되면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엄마에게 픽업을 하고 내려달라고 부탁할 텐데 아이들은 솔직하게 시에너가 보낸 문자가 곧 도착했습니까? 임신했어. 내 엄마가 학교에서 운동하는 걸 봤는데 조니가 형이 된다고 했어. 난 마음속으로 조니를 외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조니는 자신이 형이 될 거라는 걸 알게 된 이후로 책임이 없다는 걸 알지만 그 사람은 매일 내 배에 대고 신나게 얘기하면서 자기 동생이 오는지 물어봤는데 내가 시에나에게 그 소식을 말했더니 시에나가 놀랍게도 답장을 하더군요. 둘째, 아이가 생겼다니 축하한다고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저는 조심스러웠지만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잔이를 위해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평화로운 임신을 즐겼습니다. 둘째 아이인 앤디를 위해 제왕절개를 다시 하라는 조언을 받았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 출산 날짜를 정했습니다. 잔이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실 예정입니다. 하지만 난 널 아빠 손에 맡길 거야. 난 내 귀여운 여동생과 함께 다시 올게. 알았어. 내 뱃속의 아기가 여자란 걸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믿어도 돼. 조니가 내 요청에 웃게 만들었어. 우리 믿음직한 아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물론 당신도 나를 믿어도 되겠지만 당신도 힘들겠지만 힘내세요. 내일 조니를 병원에 데려갈게요. 요즘 앤디가 좀 이상하게 행동하는 걸 알아차렸지만 감사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다음날 출산을 준비하기 위해 혼자 택시를 타고 갔다. 시에나에게서 급히 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아기가 태어난 후에 얘기하자고 했지만 그러겠다고 했다. 그때 바빠서 시에나와 그녀의 아들 엘리옷이 멜라인에 나타난 후에 곧 그녀의 소식을 듣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요 엘리옷이 당신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도착하기 전에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나는 시에나의 혼란스러운 말에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녀가 말을 했을 때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엘리엇, 당신은 여동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다지 흥미롭지 않습니다. 그녀는 정말 내가 마침내 정신을 잃었는지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시에나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엇도 엄마 시에나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부탁을 하려고 온 거야. 알다시피 엘리엇은 사실 앤디의 아이야. 내 남편과 나는 별거 중인데 엘리엇이 앤디 아들이니까 앤디가 우리와 함께 있게 놔두는 걸 고려해 줄래? 꼬마가 필요해. 아빠 맞아. 엘리엇이 앤디 아들이고 앤디를 머리 위로 넘겨야 할 것 같아. 당황한 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보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시에나는 눈에 띄게 흥분된 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고민하던 시에나는 자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DNA 검사를 받았더니 엘리옷과 남편 사이에는 생물학적 관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래전 앤디가 저녁 식사를 하러 왔을 때를 기억하세요. 남편과 제가 자고 있는 동안 술에 취해 앤디와 저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엘리어트가 그렇게 잉태되자 그녀는 상호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시에너는 다른 사람들이 심술궂게 자고 있는 동안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분명한 불신앙 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미쳤습니까? 그래서 앤디와 저는 둘 다 겁이 났어요.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데 지금은 시에나가 말을 하다가 가끔 웃기도 하고 자기 논리도 이해하기 힘들고 엘리옷이 이런 상황에 있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는데 왜 앤디를 너한테 줘야 하나? 곧 아이를 낳을 예정이야? 그 순간 이 여자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네요. 남편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둔다고 해서 실직하게 될 거라고 하더군요. 일을 할 수 없군요. 당신도 직업이 있으니 앤디 엘리어트의 아들을 저에게 주세요. 책임을 져야지. 앤디한테 얘기했는데 불가능하다고 설득할 수 없대요. 그녀의 어긋난 말 때문에 기분이 더 나빠져서 요즘 걔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녀는 겁이 나고 시에나는 무심코 화장실에 가고 엘리엇도 내 전화를 받은 벨이 울렸어. 앤디야 안녕.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참으며 안녕. 멜린. 조니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찾을 수 없어. 병원은 어때? 내일 조니와 우리 새 아기를 빨리 보고 싶어. 조니는 행복할 것 같아. 곧 시에나의 존재를 모르는 동생 앤디는 순진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자매들 조니의 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는 실제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그 침묵이 전화선을 가득 채웠다고 말한 순간 앤디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지만 그 내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말 무슨 일이야? 앤디 나 둘째 낳느라 목숨 걸고 있어. 장난해? 처음으로 너라고 불렀는데 그때 더 이상 이름도 말할 수가 없어서 돌아온 시에나 앤디와 통화하면서 도발적으로 앤디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이후로 나는 베인즈를 모두 쏟았습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만 걱정하는 앤디에게 이제 진저리가 났다고 상사에게 말해야 하나? 난 소리쳤지. 진짜야 당장 여기로 와. 그 사람이 응답하고 전화를 끊은 지 약 20분 후에 앤디가 걸어갈 때 창백한 얼굴의 앤디가 나타났다인 시에너가 말했지. 그냥 봐 엘리어트. 진짜 아빠가 안아주고 싶어. 엘리어트가 울 것 같아 보였어. 한계에 다다랐고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어. 시에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컸어. 심지어 간호사도 그 대화를 들은 것 같았고 친절하게 엘리어들 아이들 방으로 데려가서 지금은 조용한 방에 혼자 놀러 가는 게 어때요? 앤디는 나는 멜린을 떠날 생각이 없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이 남자가 4년 동안 나를 속여온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무지한 내 자신에게 화가 났지만 엘리엇은 엄밀히 말하면 장남이므로 그에게 아버지라는 직함을 부여하지 않겠습니까? 시에너가 불렀고 앤디의 눈부심을 얻었습니다. 왜 그녀는 여기에서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이 미안한 사람에게 편하게 핀을 꽂아주세요. 내 말에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받아들이세요. 시에나는 웃었습니다. 멜린 공소시효가 3년인 거 아시나요? 그 사건 이후로 4년이 지났으니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그러는지 이해해요. 아직도 놀란 표정의 대담한 앤디가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앤디는 이번 한 번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시에나 왜 오늘은 이게 농담이고 당신이 그것에 대해 알게 되면 법령이 시작된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으므로 오늘부터 당신은 3년 더 축하합니다. 이제 보상 수표를 기대해도 됩니다. 내가 말했던 그 순간 내 앞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에게 깨달음을 준 순간 시에나는 방을 가득 채운 침묵 속에서 나를 노려보며 그녀는 앤디 멜린이 속도를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원하면 그냥 결혼하면 안 될까? 최근 만남 때문에 또 임신할 수도 있잖아. 앤디가 말을 그만둬 눈물이 눈을 가득 채웠어. 최근에 연루됐던 것 같은데 또 술에 취했다면 공소시효가 무슨 뜻이야? 유치한 말다툼이 지겨워지면 그만둬야 해. 둘 다 가도 돼? 엄마가 조니를 데리러 갈 거야? 무슨 일인지 알잖아. 화가 나? 퇴원하고 나면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거야? 절대 안 올 거야? 여기 다시 상처에 소금을 추가하고 어지러운 부분도 처리하세요. 그들이 당황해 보일까요? 그래서 앤디가 들어오기 직전부터 상사와 연결된 통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화는 물론 녹음되었습니다. 물론 스피커로 전환합니다. 모디야 시에나 준비 좀 해라. 곧갈게. 슈페리어 스턴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우네.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의 분노가 느껴져. 병원에 있는 동안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전화하세요. 오자니의 아버지가 곧 그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침착한 상태로 그 다음날 그들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예정대로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엘비너 앤디라고 지었습니다. 그 후 이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한 번 만났고 앤디는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은 순간적인 판단착오라고 간청했습니다. 그것은 고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혼하고 싶다. 나는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위자료를 구할 것도 어쩌면 이제 술을 끊어야 할 때인 것 같은데 앤디는 울고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니에게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떨어져 살게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올리너를 보호할 것입니다. 자니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엄마의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나중에 앤디와의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앤디는 분명히 그의 부모님과 함께 다시 이사했고 놀랍게도 시에너는 옆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제정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에너는 그녀의 시댁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기분 좋은 말투 안녕하세요. 스미스 씨 부부제 아들은 오늘 안 계시지만 다음에 함께 방문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시에나가 당신 때문에 리셉션에 휴가를 줬어요. 멜린이나 조니가 떠나는 걸 볼 수 없거든요. 조니와 저는 항상 그랬어요. 앤디의 부모님은 사랑을 받았고 상황이 안정되면 이혼 이유를 말했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딸 엘비너를 만나기를 원했고 나를 행복하게 만든 것은 내 멘토가 엘리어트 비에를 입양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엇은 내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다른 주에서 이사했습니다. 나는 그의 무뚝뚝한 정직함의 매력을 느꼈지만 지금 보니 그가 단지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어리석은 여자가 내가 앤디와 시에너는 결국 우리에게 이혼 소송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게 되었고 시에너의 부모는 그녀가 다시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앤디는 심지어 탈출을 위해 타주 지점으로 전근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시에나에서 30세에 직업 경력도 없고 성격도 좋지 않은 시에나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애썼다. 친구가 나한테 말하길 우연히 시내에서 시에나를 봤다고 해서 그녀는 지금 50대처럼 보이지만 아마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야. 나는 그녀와 함께 할 계획이 없어 다시 부모님 집으로 이사했고 엘비너 이후로 두 아이를 키우느라 바빴습니다. 당신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제 자니는 큰 형이 되었고 매일 그들의 손주들을 보는 그의 여동생 엘비너에게 완전히 반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도 헤드 오버 힐즈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매일 만나는 것이 최근 직장의 이혼에 대해 알린 것이 가장 좋은 일이며 부모님은 육아휴직 후 정규직으로 복구하도록 엄청나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조언했지만 잠든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해 후회는 없다. 제임스가 집에 오자마자 이혼하는 강한 엄마가 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폭탄을 떨어뜨렸어. 잠깐만,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왜 이혼 얘기를 하는 거야? 난 그냥 너랑 사는 게 지겨워. 혼란스럽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펄리셔입니다. 32세입니다. 제임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임즈는 나보다 6살 많고 내 자녀입니다. 우리 둘 다 결혼한 후 제임즈를 만나기 전에 미혼모였습니다.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제임스는 첫 번째 결혼해서 3명의 아이를 낳았고 이혼 후 자녀에 대한 헌신에 이끌려 모두 양육권을 가졌습니다. 저는 재혼을 결심했고 10살짜리 딸을 낳았고 갑자기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1세 소년, 7세 소년, 5세 소녀 함께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행복한 시간은 재혼 후에도 몇 달 동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원래는 퇴근하고 바로 집에 오다가 점점 늦어지더니 왜 일을 끝내야 해서 좀 늦을 것 같다고만 하니까 저녁은 신경 쓰지 말고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2~3시간 늦게 집에 오는데 곧 자정이 지나서나 다음 날 아침에도 집에 올 예정이었어. 그의 아이들, 내 의붓자녀들은 아빠의 늦은 밤 시간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어. 나는 아이들을 위해 기분 좋게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제임스와 함께 집이 아니라 집안일을 해야 했고 육아도 해야 했고 일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무엇이든 도와드릴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식료품 쇼핑하러 가실 수 있나요? 제 큰 의붓 아들 마크는 책임감이 강하고 항상 집안일을 도와줍니다. 비록 우리가 혈연관계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다니엘과 미셸의 어린 의붓자식들은 아빠가 없으면 외로워 보였습니다. 내 친딸 리사는 마크와 리사의 도움으로 의붓 형제자매들을 진짜 형제자매처럼 대합니다. 나는 어떻게든 우리의 가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생활 방식인데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방치하는 듯한 제임스 때문에 점점 더 답답해지고 있었어요. 제임스는 아이들에 대해 아무 생각도 없이 계속 늦게 집에 옵니다. 야,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 좀 더 일찍 집에 올 수 없나? 아이들이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어. 내 제안이 마음에 안 들어. 제임스가 갑자기 화를 내며 책상을 쾅 닫았어. 난 이 늦은 시간까지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어. 넌 스스로 아이들을 돌봐라. 그런 식으로 말야. 난 그냥 내가 보내길 바래.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아이들과 마주하다. 제매 갑작스러운 변신에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전에는 본 적도 없는 일이었지만 그게 잼을 더욱 짜증나게 하는 것 같았고 아이들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니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부터 제임스가 소리를 지르고 방 건너편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는 바람에 제임스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아 밤낮으로 아이들을 돌보느라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아이들은 관심을 받고 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온 가족이 함께 일하며 일상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임스가 갑자기 그의 집으로 돌아왔다. 손은 이혼 서류였다. 차갑게 이혼하자. 난 너 같은 늙은이랑은 더 이상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잠깐만, 내가 무슨 짓을 해서 이런 일을 당할 자격이 있었는지. 난 그냥 너와 함께하는 이 삶에 딱 맞았으면 좋겠어. 아이들을 위해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번 결혼은 우리 둘 모두에게 두 번째 결혼이고
또 다른 이혼을 하면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아이들은 마침내 우리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더 많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통 당신은 항상 아이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처음부터 지쳤던 것입니다. 나는 아이들의 관심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생각해서 당신과 결혼했습니다. 재미의 잔인한 말에 말문이 막혔다. 아이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 넷을 다 돌봐주는데 무슨 소리야, 셋은 무슨 소리야. 당신 아이들은 입 다물고 엄마가 버렸다고 생각해서 그래. 나는 그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단지 자유로워지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이 나 대신 그것들을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나는 제임스의 이기심에 분노하여 떨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내가 일하느라 바빠서 무슨 소리야? 너랑 같이 있기 싫어서 집에 안 왔다는 거야. 친구랑 노는 게 훨씬 재미있으니까 일에 대해 거짓말을 했어. 응, 그게 다야. 요지는 펍에서 술 마시고 클럽에 갔더니 거기 정말 귀여운 여자가 있었어. 잼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가족을 무시하고 거기까지 간 것인데 우리에게 생활비도 안 줬는데 또 그 사람은 그랬다. 클럽 활동으로 분노와 슬픔이 나를 가득 채웠지만 제임스는 또 다른 충격적인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결혼은 진짜 실수였습니다. 글쎄요, 난 돈이 없고 당신은 더 이상 나에게 쓸모가 없어요. 당신은 장갑에 돈을 썼는데 싸지 않아요.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그랬어요. 다 내기 싫어서 내 통장에서 꺼냈어. 제임스가 이렇게 말하며 무심코 은행카드를 탁자 위에 던졌다. 기분이 나빠서 서둘러 확인해보니 내가 열심히 아껴둔 통장의 카드였다. 엘리의 미래 전 남편과 이혼한 후 돈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제임스는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야 했는데 묻지도 않고 이 돈을 사용했습니다. 돈이 부족하여 그 여자를 저녁 식사에 데리고 나가고 한 번도 사본 적 없는 선물, 내 아이들의 생일 선물인데 넌 그녀에게 선물을 쏟아부었어. 이 남자와 얘기하는 건 무의미해. 난 너무 패배감이 들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 알았어, 이혼하자. 제임스는 내가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싱긋 웃었다. 나는 항상 아이들이 부모를 모두 갖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만큼 이기적이고 끔찍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결심으로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내일까지 시청에 제출합니다. 다음을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결혼. 내가 말했던 그 여자는 나한테 반한 것 같아. 그 사람은 점고 귀여워요. 나는 당신을 떠나 그 여자와 결혼할 계획이에요. 그건 외모와 젊음의 문제죠. 맞죠? 제임스를 비웃는 미소를 보는 게 뭐죠? 이게 뭐죠? 다 우리가 너의 새로운 관계를 방해하기 때문이야. 응, 거의 내가 이사 갈 거야. 너는 이제 혼자야. 제임스는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집을 나갔다. 분노의 회오리 바람, 슬픔과 후회가 나를 쓰러뜨렸다. 바닥.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과 결혼하게 됐는지. 후회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엄마 괜찮다. 걱정하는 목소리. 큰 아들이 낳은 마크, 걱정하지 마세요. 난 괜찮아. 걱정하고 쉽지 않은 척 평범하게 행동했어요. 마크 다음 날 이혼을 신청했어요.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힘들지만 그냥 따로 살겠다고만 했어요. 아빠로부터 다니엘과 미셸은 아빠가 없어 눈에 띄게 흔들렸지만 결국 적응했습니다. 마크와 리사는 예상대로 동생들을 더 잘 보살폈습니다. 퇴근하고 아이들과 저녁 먹고 퇴근하는데 오랜만이다. 패트리샤 돌아서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와서 거기 낡은 옷을 입은 제임스가 있었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퇴근하는구나. 얘기 좀 할래? 그 사람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미안하다고 생각한 거야. 계획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6식구가 예전처럼 같이 살 수 있을까? 10년 전 가족을 버린 제임스가 이제 이런 이기적인 요구를 하고 있을 즈음엔 경멸밖에 느낄 수 없었다. 그 사람 무슨 소리야? 자기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다시 동거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마크, 엄마한테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합의한 시간에 돌아오지 않을까봐 걱정됐어. 우리는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너를 확인하기로 했어. 엄마. 마크가 저 멀리 제임스에게서 나를 끌어당겼어. 리사, 다니엘과 미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았어. 마크, 너 마크 맞아? 제임스가 달려왔어. 마크. 다니엘, 미셸, 리사 오랜만이에요. 아빠 기억하시나요? 아빠와 진짜 많이 컸네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임스가 무심코 대화 표시를 시도하는 것을 아이들이 노려보며 엄마도 설득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우리 모두 다시 함께 살아야 한다고 그녀에게 말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장난해?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갑자기 나타나서 같이 살아야지, 같이 있으면 좋겠다며 한 번도 아빠라고 생각한 적 없어서 놀라서 평소에는 이렇게 친절하던 마크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제임스도 잠시 멍한 표정을 지으며 그의 얼굴이 분노로 천천히 붉어지는 모습을 보니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나요? 내가 당신이 어렸을 때 당신을 키웠던 것을, 당신은 항상 우리를 키웠던 것을 잊었나요? 그날도 우리가 짐이었다고 생각했잖아. 내가 우리를 떠난 날 말이야. 리사와 내가 내 대화의 모든 말을 들었을 때 그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렸어. 더 맨션 오브 베티에서 그가 자주 갔던 클럽의 여자 베티는 무엇을 합니까? 애들이 궁금해서 물어본 리마르. 말이야. 베티는 아빠가 엄마를 떠나 재혼하려고 떠난 여자의 이름이야. 클럽에서 일하던 베티야. 말도 안 돼. 내가 말을 시작하자 거짓말이구나. 제임스 얼굴이 굳어졌는데 그 사람이 사라진 뒤에 왜 그 이름을 언급하냐? 직장에 확인해보니 당신과 가까운 동료가 폭로할 때마다 모든 걸 말해줘서 충격적이었다. 클럽에 거의 가지 않는? 제임스는 자기 일만 하던 베티에게 반했고 베티도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베티에게 반했다. 제임스는 나와 이혼했지만 마크에게 빨리 거절당했다. 그리고 리서는 제임스가 나를 클럽 소녀와 결혼하도록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데니얼과 미셸은 제임스를 클럽 소녀에게 반하는 경멸적인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진지하게 그런 일 때문에 엄마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망상적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고대 역사의 가장 낮은 것 중 가장 낮은 것입니다. 게다가 내가 클럽 거래에 빠질 리도 없잖아. 그렇지? 제임스는 아이들이 우리가 이혼한 이유를 알게 되자 진실을 부인했지만 내가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 이상이었다. 당신이 진지하지 않다면 베티를 스토킹했지. 그렇지? 이 말에 제임스는 화를 내며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스토킹을 당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임스는 베티가 헤어진 후에도 놓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 집요해서 그녀가 경찰